예, 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불교TV에서 불교와 철학의 만남이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러서 이번에는 불교로 이해하는 현대 철학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몇 년 만에 다시 불교TV에서 만나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할 내용은 불교로 이해하는 현대 철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불교와 철학의 만남이라고 하는 강의의 성격은 일종의 문명사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고대 문명부터 해서 현대 문명까지 쭉 쫓아가면서 불교의 어떤 위상을 봤던 그런 강의입니다. 근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격적인 의미에서 철학적인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물론 철학, 그 중에서도 현대 철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담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좀 쉽게 접근해서 불교의 어떤 현대적 의미를 그렇게 찾고자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서양의 철학을 좀 아시는 분은 고대 철학부터 해서 상당히 긴 기간이 있는데 하필 현대 철학에 대해서 불교와 비교하고 대화한다는 것이 왜 하필 현대 철학인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서양에서 현대라고 했을 때는요, 철학적으로 보면은 니체 이후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엄청난 선언이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니체도 죽었죠. 근데 니체가 죽고 나서 서양, 특히 유럽에서는 더 이상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신을 거의 철학에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즉 신이 없는 시대, 신이 없는 철학을 하는 거의 유일한 시대가 된 겁니다. 서양 입장에서는. 근데 불교는요, 2500년 동안 신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신 없이도 전혀 철학적으로 문제가 없이 해왔던 유일한 세계적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계적 종교라고 할 때에는 오늘날 한 세 가지를 꼽습니다. 그것은 불교, 기독교, 이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불교입니다. 불교는 한 2500년 됐고요. 기독교는 한 2000년, 이슬람은 한 1300년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럼 불교가 역사가 오래돼서 그야말로 시간만 길어서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쟁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상적 경쟁력 그리고 시대에 어떤 의미를 띠지 않았다면은 2500년 동안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장 오래된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2500년 동안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창조주나 유일신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고 아주 독자적인 철학 체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니체 이후에 현대의 서양 철학이 신이 없는 이런 철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불교와 서양 철학이 신이 없는 시대를 사유한다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볼 수 있고 오히려 만나야지만 된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신이 없는 것을 사유한다는 점에서 불교와 현대 철학이 만날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오늘날 현대 철학의 방향이 불교의 전통적 사유의 방향과 상당히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당히 좀 전문적인 용어일 수 있는데요. 서양 현대 철학은 오늘날 실체론에서 관계론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독립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현대 철학이 실체론에서 관계론으로 가고 있다는 이 경향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데요. 이때의 관계론은 불교에서 보면 바로 연기론이다. 연기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양 철학은 근대의 자아론에서 현대 철학은 무아론, 자아를 해체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런 자아의 해체는 불교에서는 무아 또는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흐름이 거의 이상할 정도로 유사 내지는 거의 일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학기에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추적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불교는 드디어 현대의 서양 철학과 만남으로 해서 서로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현대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현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구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흔히 역사의 구분하시면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런 역사 구분에 상당히 익숙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죠. 근데 서양인 기준으로 봤을 때 고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옛날부터 해서 한 4세기까지를 봅니다. 즉 로마 제국이 한 멸망까지를 보는 것이고, 중세라고 하는 것은 5세기부터 14세기까지 정확히 1000년 정도죠. 그야말로 천년왕국의 중세 카톨릭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는 보통 17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한 300년을 지칭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는 20세기부터 현재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 14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한 200년간의 공백이 있죠. 그 시기가 뭐냐. 이 중세라고 하는 것은 한 1000년 동안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지배됐던 시대입니다. 1000년을 어떤 단일 사상, 기독교적 단일 사상에 의해서 정치, 철학, 모든 것이 통제됐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1000년이 끝나고 근대가 시작되는데,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러니까 14세기 말, 그러니까 그 말 12월 31일 날, 그때까지는 중세고, 그 다음 1월 1일부터 근대가 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위적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0년을 지속돼 왔던 시대가 마감을 하고 새 시대가 열리려면 어떤 과도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 과도기의 기간이 한 200년 정도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200년간이라고 하는 것이 15세기와 16세기로 대표될 수 있는데요. 이때의 시대를 우리가 흔히 르네상스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리포메이션입니다. 물론 이 시기가 꼭 일치되는 것이 아니고 이때가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르네상스나 리포메이션, 종교개혁,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문예부흥이라고 하고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어떤 공통점이 전혀 발견이 안 되시죠? 문예부흥이다, 종교개혁이다 하면. 근데 실제 원어를 써놓고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앞에 리가 다 붙죠? 이게 영어식 접두사로 봤을 때에는 back, 뒤로 간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들의 어떤 본질을 보여주죠. 과거 소급적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한자 중에 법고창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의 것을, 옛날 것을 어떤 본받음으로 해서 창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동양적 정신하고도 유사한 것입니다. 즉, 새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이전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르네상스는 어디로 돌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중세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건너뛰어서, 즉, 기독교가 로마에서 번성하기 전에 그리스 로마의 그 원형으로 돌아가서 문예, 문학과 예술을 통해서 어떤 새 시대를 개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문학과 예술의 속성 자체가 사실 정면 공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톨릭에 대한 정면 공격은 아니고 일종의 우애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은 그야말로 완전히 정면 도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형식을 다시 짜는 것이죠. 근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것도 중세, 1000년을 건너뛰어서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건 이후에서부터 로마에서 공인받기 전에 그 박해받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초대교회의 순수했던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개신교죠. 프로테스탄티즘. 루터와 켈빈에 의해서 성립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를 가기 시작을 했고, 중세 천년의 체계, 로만 카톨릭의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우리가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구분을 하면요. 이때는 주로 과학혁명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는 시민혁명의 시대이죠. 그리고 19세기는 산업혁명이 주가 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과학혁명을 통해서 추구했던 것은 합리화라고 볼 수 있고, 시민혁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민주화라고 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에서는 산업화이고요.
이것에 관한 자세한 강의, 즉 서양 근대와 여기에 맞춘 동아시아의 근대에 관한 자세한 강의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불교와 철학의 만남이라고 하는 강의에서 아마 이 부분만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잠깐 언급하는 정도로 갈 수밖에 없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저장된 걸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재밌는 점은요. 서양 근대라고 하는 것은 혁명의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과학과 시민, 산업이라고 하는 이런 혁명을 통해서 중세와는 다른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20세기가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거는요. 이런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뉘는 이런 식의 역사 구분법은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서양, 그 중에서도 서유럽에만 해당하는 역사 구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서양인 자신이 이렇게 나눌 때에는 중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즉 가운데쯤에 천년이 단일한 사상, 기독교적 사상으로 유지됐던 천년의 시대가 있고 그 이전을 고대라고 한 것뿐이고 그 이후를 근대, 현대라고 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서유럽에서 카톨릭에 묶였던 천년이라고 하는 시대가 중세라고 없었다면은 고대, 근대라고 하는 이런 분류 방식도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따라서 이것은 정확히 서유럽사한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우리 역사 부분, 예를 들면 뭐 우리 고려 시대를 중세 고려사, 뭐 근대 조선사 이렇게 이해하는데 엄밀하게 보면은 이것은 학문적으로 좋은 방식은 아니고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일종의 학문적 사대주의가 아닌가. 왜 우리 동아시아에는 안 맞죠. 우리 동아시아 같으면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주로 왕조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라, 고려, 조선, 뭐 중국 같으면은 뭐 송, 원, 명, 청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거 어디에도 중세, 근대 이런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 현대는 20세기 이후에 이렇게 전개되는데 재밌는 거는요. 근대도 서양 말로는 모던이라고 합니다. 현대는 뭐라고 할까요? 현대도 모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근대, 현대는 아니지만은 사실 서양 이런 구분법의 원산지인 서양에서는 다 모던일 뿐입니다. 근데 사실 모던하면은 근대, 현대에 해당이 되는데 그 어원 자체는 모데르누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때그때 현재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로마 시대 뭐 3세기 로마 시민이 자신도 모던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시대로 보면 그게 현대인 것이고 그때의 현재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서양인들은 17세기 이후로 이렇게 모던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현대하고 근대가 구분되지만은 서양에서는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나오는 재밌는 표현이 소위 포스트 모던이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던을 놓고 포스트 모던과 그냥 모던으로 나누기도 하죠. 이때 포스트는 뭐 후기라는 뜻도 있고 벗어난다고 해서 탈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건 역시 제가 그전에 했던 그쪽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한 그 정도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거는요. 하여튼 이 구분 방식이 상당히 서유럽적이고 실제로 모던이라는 용어에서도 확인되듯이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상당히 서양적이고 적어도 동아시아에는 잘 맞지 않는다. 이것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런 식으로 전개해온 서유럽의 역사가 오늘날 그 세계의 표준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역사의 중심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중세라고 볼 수 있고 중세는 바로 기독교의 시대였죠. 그러면 이런 역사 구분 또는 서양사의 중심은 기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떼놓고 서양사 또는 서양의 철학을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와 서양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독교 중심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그냥 한 종교에서 불교와 기독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 서양은 거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불교인들은 이걸 아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간단히 기독교의 세계관에 맞춰서 한번 보겠는데요. 기독교의 세계관은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과 인간,
자연,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죠. 사실 이런 삼각형의 구도는 기독교 사상 여러 가지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삼위일체 같은 것도 이런 삼각형의 트라이앵글 도식이고요. 이 구분에도 이제 잘 맞죠. 신, 인간, 자연. 신은 여기서는 창조주를 뜻하고 그 밑에 인간과 자연은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을 뜻하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인간이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인간이 중간적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인간은 신을 숭배해야 되겠죠. 즉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모셔야 될 겁니다. 이걸 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통해서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을 갖다가 모셨을 때 그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있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너희는 그 대신 나머지 피조물 자연을 지배하라는 권능을 부여해 줍니다. 이것은 구약의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자기 위의 신을 숭배하고 그 대가로 그 밑에 있는 자연을 지배한다는 이러한 간단한 도식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데요. 인간이 신을 숭배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신이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신중심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이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이 되겠죠. 그런데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인간 중심주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신만큼은 아니지만 나머지 모든 자연을 인간이 지배할 테니까 인간이 중심에 가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신중심주의가 됐건 인간중심주의가 됐건 그야말로 제가 설명한 게 뭐예요? 다 기독교 이야기죠. 기독교 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단 이런 기독교 내에서의 어떤 세계관이 신중심주의에 초점이 맞춰진 시대에는 우리가 중세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근대는 인간중심주의에 초점이 맞추면 근대가 되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신중심주의가 됐건 인간중심주의가 됐건 그야말로 기독교적 세계관에 맞춰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런 게 있죠.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런 중세와 근대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중세는 신중심의 시대이고 근대는 인간중심의 시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세는 신중심이니까 기독교의 시대이고 근대는 인간중심이니까 이젠 기독교에서 벗어났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전혀 아니죠. 인간중심인 건 맞지만은 근대의 인간중심주의는 신중심주의에 기된 거기에 의존한 인간중심주의라고 볼 수 있고 큰 차원에서는 기독교 범위를 전혀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설명하는 초점의 방식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독교 내에서 신중심에 맞추면 중세가 되고 인간중심에 맞추면 즉 신중심주의에 의존한 인간중심에 맞추면 근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서양은 중세와 근대가 모두 기독교적인 것을 깔고서 진행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가? 근대 말까지 이렇게 되죠. 이런 식의 기독교에 의존했던 사고방식에서 졸업하게 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바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부터입니다. 엄청난 표현이죠. 신을 죽였습니다. 니체가. 이번 학기에 니체의 강좌를 상당히 길게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간 중에서 그 정도로 갈 사람은 없죠. 어떻게 감히 인간이 신을 죽이겠습니까? 니체는 신을 죽였습니다. 죽었다고 했죠. 근데 그런 니체가 그 신의 죽음을 선언했을 때 이런 질서가 드디어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현대 철학이고 기독교적인 영향에서 드디어 독립한 독자적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철학이 드디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현대 이전까지의 서양은 중세와 근대는 철저하게 기독교에 맞춰서 진행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좀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 신이 중심에 간다고 하면은 그 중심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신이 세상의 중심이냐. 그 중심의 사유가 되는 것이 바로 창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무에서 유를, 그야말로 천지를 창조하는 전지전능함을 통해서 이런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근대에 인간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식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유의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인간만이 사유를 하느냐, 동물은 사유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마 인간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독자적으로 한번 시간을 내서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인식 능력과 사유 능력은 인간만이 지닌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만이 지닌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피조물들, 자연에 대해서는 우월한 위치에 있겠죠. 물론 인식 능력을 지적 능력이라고 했을 때 신에게 비유할 바는 아니죠. 신은 전지전능하죠. 인간은 인식 능력과 지적 능력이 있대 제한적이죠. 하지만 나머지 피조물은 그나마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인식 능력, 사유 능력인데 철학에서는 이런 인식 능력과 특히 사유 능력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유 능력. 그야말로 이성을 지녔기 때문에 인간이 중심에 간다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이런 신의 창조 능력에 대해서 사유하는 그 능력은 사실은 이성이라기보다는 영혼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신앙의 대상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영혼과 이성, 서로 이제 핵심 단어가 다르는데, 이런 창조 능력을 해명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인식 능력을 해명하는 것은 철학 중에서도 인식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중세 천년의 학문의 핵심은 신학이었겠죠. 그리고 근대 서양 철학 300년의 핵심은 뭘까요? 인식론입니다. 인식론 또는 인간학,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인식론이 바로 서양 철학 근대의 핵심이었고, 소위 우리가 아는 칸트, 이런 분들, 바로 인식론의 최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식론이 그 핵심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세와 근대가 가는데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근대가 출범할 때에 근대인들, 근대의 인간들은 어떤 꿈을 꾸기 시작하냐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심주의에 의존해서 인간중심주의를 가지만은 신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신앙의 대상은 변함이 없지만은 신처럼 된다는 얘기가 뭘까요? 신은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죠. 그렇듯이 인간도 그런 식의 지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즉 신이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듯이 인간도 자연을 지배하고 싶은 것이고, 또 자신과 같은 다른 인간도 지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죠. 이것이 중세의 기독교의 바탕을 둔 근대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자연 지배는 근대의 산업혁명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산업화를 통해서 자연을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산업혁명의 바탕을 두고 인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정치 체계가 제국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완전한 제국주의의 시대입니다. 영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가 제국 아니면 식민지, 이렇게 나뉘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업혁명에서 이어진 제국주의는 그야말로 근대인이 꿈꿨던 자연의 지배와 인간의 지배가 연속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인간과 자연의 지배를 가능해 주는 것이 신의 존재를 통해서 가능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바탕을 두고 했던 건데. 근데 이 근대 말기에 니체가 출현해서 신은 죽었다고 하죠? 그럼 신의 죽음이 나오죠? 이제는 신의 존재가 아니라 신의 죽음이 논의가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현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자연의 지배와 인간의 지배가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서양인이 봤을 때 신이 죽었다는 얘기는 신에 의해서 성립됐던 인간도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신에 의해서 성립됐던 자연도 죽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죽음과 동시에 자연의 지배는 자연의 죽음이 될 것이고, 인간의 지배는 인간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이때 인간은 신의 바탕을 둔 근대의 이성적인 인간, 그런 이성적 인간이 죽음이 되겠죠. 그야말로 인간 사회에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 파탄의 시대가 되죠. 실제로 그렇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20세기의 역사는 세계대전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죽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환경에 대한 파괴와 오염의 시대다. 지금 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전쟁의 시대이고 환경 오염의 시대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본다면은 그야말로 신의 존재의 바탕을 둬서 자연을 지배하고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신의 죽음과 동시에 결국은 자연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라고 서양인들은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현재
역사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인정하는 오늘날 자연환경의 파괴와 끝없는 전쟁의 시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의 존재와 역설적이게도 신의 죽음과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든 기독교적인 역사, 세계관과 무관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렇게 난처한 문제가 있지만은 이것은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할 일은 이런 신의 죽음의 시대, 즉 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 인간의 손으로 스스로 개척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바로 불교와 현대의 서양 철학이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야지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왜? 이제는 더 이상 신 없는 사회로 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과 자연의 죽음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려내야 되겠죠. 한마디로 20세기는 파괴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괴와 지배의 시대였죠. 이것을 빨리 불교와 현대 철학이 만남으로 해서 살림의 시대, 파괴가 아니라 살림과 생명의 시대로 개척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세계사적 의미에서 이번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불교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고도의 철학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한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의 경쟁력이고 두 번째 경쟁력은 뭘까요? 이런 세계적 규모의 종교 중에서 과학과 충돌되지 않는 유일한 종교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종교 얘기했죠? 불교, 기독교, 이슬람입니다. 여기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걸 우리가 셈족의 종교라고 하는데 유일신은 모시는 종교입니다. 제일 시끄럽죠? 오늘날 전쟁의 진원지는 다 이런 유일신은 모시는 이런 신앙책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이슬람과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 좋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뭐 갈릴레오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오늘날은 뭐 생명복제, 그러니까 뭐 17세기 갈릴레오부터 현대 최첨단 과학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교리하고는 사실 맞기가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자연과학은 자연의 사물을 자연 내부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죠. 그게 자연 법칙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연의 사물을 자연 밖의 것으로 설명합니다. 즉 초월적인 신이나 신의 섭리를 가지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불교는 자연의 사물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연 내부의 것으로 설명하죠. 그게 뭐예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세상을 설명할 때 세상 밖의 것으로 설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마음과 사물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 세상 밖에 있는 신을 가지고 설명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과학과 충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의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어떤 종교가 살아남겠습니까? 질문할 필요도 없겠죠. 그것이 바로 불교의 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문명사적인 위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이제 고대 문명을 좀 설명하고자 지도를, 세계 지도입니다. 이게 지중해이고, 이게 우리가 흑해, 이걸 또 카스피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인류 고대 문명의 어떤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종족을 봤을 때 아리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셈족이 있고 이쪽에 한족이 있죠. 중국. 이게 한족이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고대의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리안족이 어디 있었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기원전 1000년, 200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수많은 학설이 있는데 이런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코카서스 산맥이 있습니다. 지금 코카서스 북쪽에 있었다고 보고 이 아리안들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BC 한 15세기경쯤에 그리스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 문명을 서양 문명의 어떤 근원이라고 봤을 때 그 근원을 일군 사람들이 바로 아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토니니 이런 사람들 이게 다 아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 남쪽으로 가죠. 남쪽으로 가면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문명을 이제 점령하겠죠.
그걸 점령하고 세운 것이 페르시아 문명이고 이 페르시아 문명의 후예가 오늘날 이란 사람들입니다. 이란. 이렇게 하면 여기 이란이 있죠. 여기 지금 그리스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의 중심, 이란 문명의 중심, 페르시아 문명의 중심. 그리고 이 일부가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여기 인더스 강이 있고 인더스 강을 만든 인더스 문명이 있죠. 그들을 또 점령하겠죠. 그래서 만든 것. 그래서 이 인더스 문명을 만드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은 쫓겨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주민은 드라비다족이라고 하는데 남쪽으로 가고 이들이 또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겐지스 강이 있고 이 겐지스 강 중류에서 만든 것이 뭐예요? 세계적인 종교가 여기서 다 나오죠. 브라만교, 불교, 자이나교 이런 것이 겐지스 강 중류에서 나오지만은 지금 얘기한 인도의 이런 전통 사상들은 모두가 다 아리안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요. 아리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종족과 종족이 같냐 다르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피와 말을 봅니다. 여기서 피가 통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혈통입니다. 아리안이라는 점에서 그리스와 이란과 인도는 다 같은 계통이고 그다음에 말에 있어서도 같습니다. 오늘날 언어학에서는 이 계통을 인도 유러피안이라고 합니다.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그러죠. 결국 오늘날 현대 서양 언어의 핵심은 다 인도말 산스크리트로 다 소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피와 말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셈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라비아 사람이나 유태인을 뜻하고 이들이 만든 것이 바로 그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죠. 세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유일신을 모시는 종교죠. 이렇게 이 셈족은 바로 어떤 유일신, 일신을 모시는 거라면은 이 아리안들은 다신을 모시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비해서 여기 지금 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대신 뭘 섬깁니까? 신을 섬기지 않고 하늘을 섬기죠. 천. 그래서 천인 하비리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소위 그 동양과 서양의 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동양과 서양이 어디서 갈리냐 했을 때 대체로 아마 이쪽에서 갈린다고 볼 거예요. 그죠? 그리스와 터키 이쪽쯤에서. 근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리안이라는 쪽에서 맞춰보면요. 인도와 이란, 그리스는 연결됐다고 볼 수 있죠. 고대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사실 동양과 서양은 여기서 나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뉜다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아리안과 비아리안 또는 한족과 비한족 이렇게만 나뉘겠죠. 이게 사실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피와 말을 통해서 인도와 유럽은 연결되니까. 자, 그런데 이 인도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교가 나왔죠. 근데 이 불교가 이쪽에서 시작해서 점점 이쪽으로 간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사실 그리스, 서양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성공했을 겁니다. 성공 안 할 리가 없죠. 왜? 피와 말이 같으니까. 근데 글로 안 가고 더 힘든 길을 갔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파키스탄 북부로 돌아가지고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으로 갔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현재 중국 불교가 한 2000년 됐는데 한 500년, 1000년이 가면서 완전히 중국화됩니다. 즉 중국의 사상을 완전히 수용해서 새로운 불교, 중국 불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런 중국 불교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중국 땅에 있는 불교가 아니라 중국화된 불교였다는 이야기고 또는 중국이 불교가 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국화된 불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불교는 사실 인도의 것이죠. 불교를 통해서 인도와 중국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파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넘어갔다는 이야기는요. 그야말로 세상은 아리안과 비아리안, 한족과 비한족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다면은 그 경계선, 엄밀한 의미에서 동양과 서양을 넘나든 유일한 건 뭡니까? 그 불교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역사의 사실이에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동양과 서양을 실제로 넘나들었었던 사상은 유일하게 불교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불교가 오늘날 서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집 찾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교가 오히려 중국화되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러니까 1000년이 간 거지만은 2000년 동안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선인이 화엄인이 이런 게 나왔겠죠. 근데 이 불교가 서양에 간다면은 중국 가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피와 말이 통하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서양 간 것보다 훨씬 더 당연한 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지만은요, 뭐 장담한 입장도 아니지만은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서양에서 새로운 불교가 꼽힐 것이고 드디어 불교가 자신의 원산지를 찾아갔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많은 기여를 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1700년 동안 불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해줘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단한 불교, 즉 엄밀한 의미에서 서양과 동양을 유일하게 넘나들었던 그 종교가 불교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인터 컬처럴이라고 표현합니다. 뭐예요? 문화를 가로질렀다는 이야기죠. 문화를 횡단했다. 문명을 횡단한 것이죠. 그렇죠? 엄밀한 의미에서의 웨스트와 이스트를 넘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크로스라고도 볼 수 있죠. 가로지르는 겁니다. 이런 식의 가로지르기, 그 불교가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불교가 했다라고 한 걸 지금 보여준 것이고요. 자, 이런 문명 간의 가로지르기, 이런 문명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진정 원하는 거 아닙니까? 헌팅턴이 책을 썼죠. 문명의 충돌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간에는 한 5년 전에 상당히 그 논란이 됐었는데, 그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을 이야기하니까 어떤 독일 과학자는 문명의 공존이다. 이런 또 책을 썼어요. 그래서 문명은 충돌하는 게 맞냐? 문명은 공존하는 게 맞냐? 불교인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문명의 충돌과 공존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서양적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깔고서 보는 겁니다. 즉 셈족의 종교, 유일신을 모시는 종교 얘기했죠.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 이들 사이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소위 여기서 얘기하는 문명의 충돌은 간단히 얘기하면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유일신을 모시는 셈족의 종교에서 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문명, 이슬람과 기독교가 충돌이냐 공존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하는데 불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심하게 잘못된 것이죠. 실제로 불교의 역사를 보면 문명은 이미 공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화가 성공했었죠. 왜? 인도라고 하는 서양의 또는 아리안의 대표가 중국의 한족을 만나서 완벽하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의 불교이기도 하고요. 이런 걸 봤을 때 문명의 충돌과 공존을 논하기에 앞서서 불교가 이미 역사에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그 대화, 문명 간 대화죠. 그런 대화의 시도를 다시 한번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20세기를 설명할 때 우리는 국제화, 세계화라는 얘기하죠. 인터내셔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사이를 가로지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때 인터내셔널이라고 했을 때에는 다 아시는 세계화를 뜻합니다. 세계화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정확히 직역을 하면 지구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지구화, 세계화를 통해서 오늘날 지구가 그야말로 국경을 뛰어넘고 하나의 것으로 뭉쳐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것을 가능해 준 원동력이 뭘까요? 인터네트입니다. 여전히 인터죠? 인터네트입니다. 그런 정보의 교류를 통해서 국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그러니까 이따가 그 불교의 특징도 얘기했지만 어떤 연결망으로 묶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가 하나의 지구, 하나의 연결망으로 뭉치는 거. 물론 논란은 있어요. 그 세계화가 맞느냐, 아니면 지역화가 맞느냐. 예를 들면 한미 FTA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적어도 세계가 단일의 것으로 묶인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거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인터내셔널한 어떤 세계화의 시대를 현재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건 좀 학문 내적인 얘기인데요. 인터 디시플리너리입니다. 인터디시플린. 디시플린 하면은 보통 그 학문 분과를 뜻하죠. 학문 분과를 가로지르는 거, 횡단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것을 학문 분과라고 해서 학이라고 쓰고 이거를 사이죠. 사이기 때문에 사이 제자를 씁니다. 그래서 학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제가 아니라고 쓰면 안 돼요. 역전압이라고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학제적인데, 그러니까 학문 간의 경계를 갖다가 마구 뛰어넘습니다. 앞에서는 국가 간의 국경선을 마구 뛰어넘었는데, 이제는 학문의 장벽을 마구 뛰어넘죠. 왜 뛰어넘을까요? 인터내셔널이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관련이 돼 있다면, 이 인터디시플리너리는 학문 간의 어떤 대화, 우리가 소위 지식 기반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 기반 사회의 그 지식은 뭘까요? 유연한 지식입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정보가 이합 집산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가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새로운 학문들 간의 어떤 연결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이제 유연한 그런 소프트한 지식이죠.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학문들이 출현하는데, 그 대표가 생태학이 있고 인지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학제간 연구의, 그러니까 학제적 연구의 대표가요. 근데 이런 생태학의 기본 원리를 우리는 상호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인간 생물과 주변 환경 사이의 상호 의존성. 상호 의존성은 우리가 영어로 interdependence라고 합니다.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죠.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생태학의 어떤 기본 원리이고 인지과학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지과학에서는 이렇게 보죠. 인간의 무시대의 어떤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인식의 구조 그리고 주변 환경 사이에 끝없는 상호 의존의 작용, 그것이 우리의 인지작용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이 바로 상호 의존성입니다. 여기서 상호 의존성은요, 이런 학제적 연구의 대표인 생태학과 인지과학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의 원리가 됩니까? 불교의 핵심 원리죠. 이런 상호 의존성은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하죠. 불교 부처님 사상의 가장 핵심인 연기법은 오늘날 영어에서는 인터디펜던스라고 번역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결국은 불교 사상의 핵심이 인터디펜던스는 이 모두에 통한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불교가 가진 파워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죠. 이 시대 뭡니까? 인터내셔널하고 인터디시플리너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인터디펜던스라고 하는 상호 의존의 불교적 정신을 통해서 불교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구현했던 인터컬처럴한 시대를 가야 됩니다. 문명과 문명이 더 이상 충돌과 싸움이 아니라 공정과 대화를 모색하는 시대를 가야 될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불교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고 역사의 사례인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이지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 실제 존재했던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역할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서양 철학과 만나서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